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현국 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모터바이크를 이용해서 네 번째 유라시아 횡단을 하고 오셨는데, 예. 이번 탐험 코스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도 이제 기존과 동일해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인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동 루트가. 예. 그리고 이동 기간이 이제 올해 5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40일 동안의 여정이었고요. 이동 거리는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는 한 2만 킬로 정도 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귀국을 육로길을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유럽과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토바이크를 시베리아 횡단기차에다 실었죠. 네. 그리고 저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도착을 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이용해서 동해시와 부산을 거쳐서 광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차길은 한 9,288km, 네. 그다음에 배는 한 1,300km 정도 이런 거리를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을 타고 가셨다고 하는데 많은 예. 분들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아시안 하이웨이요. 우리는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제가 뭐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나라는 국경과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국경을 열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길로 연결이 되겠죠. 네. 국경을 열어서 하나의 길로 세계를 연결하자는 취지로 유엔 산하기구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1호선은 이제 뭐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 간단히 네. 표현하면 그냥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도로이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탐험 프로젝트화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해시, 북한의 원산과 낮은 선봉,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예.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건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다양한 물류 루트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 이제 러시아를 횡단을 하는 도로잖아요. 예.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시베리아 횡단 열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비해서 이 육로 교통은 좀 어떻나요? 러시아 횡단 도로가 2010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네. 이 길의 완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따라서 현재 따끈따끈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물류 회사의 등장이에요. 시베리아나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사람이나 물적 자원이 이동하는데 그 전에는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등장을 했고 이 대형 화물차의 하루 최대 이동 거리는 1000km에서 1200km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물건이 실린 시베리아 횡단 기차는 하루 이동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 수단에 절대 우위가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는데 그 이동 수단의 다양성이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자동차 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가 철도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도로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건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데 있어서 기차에 비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시장 확장성도 아주 높습니다. 네. 시베리아의 많은 도시들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커져왔죠. 그런데 현재는 러시아 횡단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륙의 끝없는 길을 따라서 많은 기후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네. 시장 확장성입니다. 네. 네. 이번 탐험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네. 러시아란 나라가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다가온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대륙의 끝없는 길을 달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비와 바람, 흙먼지, 그다음에 땀에 쩔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한마디로 겉모습은 누추한 모습이죠. 그러한 행세계의 을 가지고 자그마한 도시의 시외곽에서 제가 모토바이크 위에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여성이 저의 여행에 대해서 물었고 그 아이 앞에서 저를 아주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러시아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에게 우다치라는 말로 헤어집니다. 우다치는 행운을 빈다인데 이러한 호감의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번창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도전과 개척정신, 그리고 열린 마음,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구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인상적인 에피소드.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러시아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러시아를 4번을 예. 횡단을 했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과 4번을 만났고 25년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러시아어를 전공은 예. 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탐험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좀 관광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뿐만 아니라 대륙횡단 도로와 주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4번째 횡단인 만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핵심이 그거예요. 러시아 횡단 도로예요.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14,000km 정도입니다. 그 14,000km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구간이 11,000km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큰 대륙입니다. 예.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을 기후 땅이라고 했을 때 저는 러시아를 상징한다라고 말해요. 러시아는 1억 5천만 명의 시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 횡단 도로가 만들어내는 현재 변화가 따끈따끈하다고 네. 아까 자동차 물류 회사도 얘기했는데 네.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졌어요. 그럼 차량도 뭐 밥을 먹어야 되겠죠? 주유소의 등장입니다. 예. 주유소와 휴게소,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400km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큰 땅이죠. 네. 이곳을 횡단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지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안 되겠죠. 네. 400km는 거리가 아닌데 고장나면 아주 큰일 나겠죠. 네.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그래서 주유소와 휴게소에는 반드시 정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모텔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모텔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동차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죠. 네. 숙소까지 구축이 돼서 하나의 복합 시설물 형태로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는 다디당 과일로 유명해요. 햇볕이 따갑고 그다음에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이제 그 과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과일 역시 러시아로 진출해서 북극권까지 진출합니다. 이 도로들을 따라서요. 예. 그리고 이제 봉고차의 변신이에요. 러시아에서 봉고차는 대중교통 수단의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봉고차들이 최근에 푸조, 르노, 벤츠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가 있죠. 네. 이 바이칼 호수를 2개의 도시가 안고 있어요. 브리아트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와 예. 그다음에 시베리아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크츠크 도시가 바이칼 호수를 안고 있는데 이 두 도시 사이가 460km 정도 돼요. 이 두 도시에 여기 가보면 이 최신형 봉고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호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500km 거리 안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기차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성이 되고 도로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변화예요. 예. 한편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지구촌의 오지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들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들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국경 개념 이런 게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이제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짧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보고 싶은 곳이나 또 목표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구축한 자료가 이제 러시아 횡단 도로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공간인데 현재 유라시아 대륙을 모터사이클로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차량 여행자들도 많고요. 이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유라시아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탐험가로서 초심이죠.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자료화시켰다고 했는데 요것은 반복적으로 제가 탐험가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예.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저희도 한번 탐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계획과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국 탐험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